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이올로지 길라잡이 패트릭입니다. 저희가 이번 챕터부터는 어딜 공부하기 시작하느냐? Unit 4에 나와있는 Mechanism of Evolution이라고 해서 진화의 방식, 저희가 이제 진화학을 공부하게 돼요. 진화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이론들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공부하시게 될 다윈은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했느냐? Descent Modification이라고 하는 변형된 자손 또는 변형된 혈통이라고 하는 걸로 근대 진화학에 태동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윈이 제시한 변형된 혈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챕터 22를 통해서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그 챕터 22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림은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하나 소개가 되어져 있네요. 이 그림은 사마귀와 말레이시안 orchid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난초에 서식하는 사마귀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디가 사마귀고 어디가 난초인지 좀 구별이 되세요? 이게 난초고요. 얘가 사마귀입니다. 진짜 구별이 안 되죠. 네, 사마귀 같은 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급습을 하는 육식성 곤충이기 때문에 먹잇감이 있게 되면 자신이 서식하는 환경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게끔 진화가 되어져서 먹잇감이 안심하고 있을 때 확 급습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귀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름만 들으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중국 무술 중에 당랑권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콕콕 쪼는 그런 당랑권이 사실은 사마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무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화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형된 혈통, 즉 그 변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마귀는 사마귀이지만 혈통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주변 환경에 정확하게 또는 잘 적응돼서 위장이 최적화되어지게끔 변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그림은 이런 사마귀들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마귀는 이렇게 생겼어요. 몸통이 조금 길고요. 그 다음에 앞다리가 되게 발달돼 있어서 먹잇감을 확 움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앞으로 당연히 튀어나와 있겠고요. 다리가 하나부터 6개, 6개의 다리를 띄고 있는 사마귀의 조상이죠. 어디까지나 사마귀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방금 전에 봤었던 말레이시아 난초 사마귀처럼 그 꼬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마귀인지 사마귀 여기 있네요. 사마귀인지 난초것인지 모르는 거죠. 또 어떤 사마귀도 존재하느냐? 밑에 낙엽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런 낙엽에서만 서식하는 사마귀입니다. 그러면 낙엽 색깔과 똑같이 제가 지금 그림 반전 줘서 그런데 낙엽 색깔과 똑같이 굉장히 갈색을 띠게 되는 사마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건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에 서식하는 사마귀죠. 나뭇가지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길쭉길쭉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마귀도 굉장히 위장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변형됐어요. 위장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귀의 공통된 특징, 혈통 유지가 됩니다. 6개의 다리, 발달된 앞발, 그 다음에 큰 눈, 그런 것들은 사마귀의 특징으로서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변형이 되어지면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다윈이 제시를 했고 그거를 배우는 게 이번 챕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화학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진화학을 공부할 텐데 어떠한 형태로 진화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이 되어져 왔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 몇 가지의 주요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인물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허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진화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태동이 되어져서 다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까지는 1790년부터 1800년대 후반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처음에 허튼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나와져 있는 gradualism, 점진주의라고 하는 걸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진화하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점진주의라고 하는 건 점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변해왔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엔 어떤 분이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느냐. 프랑스 사람에서 꾸이비르 또는 퀴비르라고 하시는 분이 뭔가를 제시했냐면 이분은 여러 가지 화석상의 증거들을 연구를 하면서 지구라고 하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지지만 아주 한 번의 폭발적인 반응, 캐타스트로프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뭐 지진이나 아니면 화산 폭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큰 변화가 양상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제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찰스 다윈이 태어나게 되고 찰스 다윈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글이라고 하는 이런 배를 타고 지구를 여행하면서 수년 동안 자신이 연구했던 거를 갖다가 출판을 하게 되고 그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Descended Modification, 변형된 혈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는 진화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제시하게 되죠. 그 이후에 여기에 이 이론에 아주 중요한 뒷받침을 하게 되시는 분이 한 분이 더 등장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죠. 월리스라고 하는 영국의 생물학자분이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동시대에 살고 있는 찰스 다윈과 같이 여러 가지 서신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는 자연 선택과 진화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어서 다윈이 제시한 아주 유명한 책인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1800년대 후반에 출간이 되어지면서 진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소개가 되어지게 되지요. 이런 과정을 쭉 통해서 진화가 발달이 되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원리들이 주장이 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는지 이 그래프로 잠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진화에 대해 생각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허튼이라는 분이 gradualism이라고 하는 전진주의를 제시했습니다. 이 점진주의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협곡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물이 이런 지층을 따라서 쭉 건너면서 지층을 깎아 내려가죠.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게 되고 현재는 이러한 gradualism이라고 하는 점진주의가 uniformitarianism이라고 하는 동일과정설로 발달이 되어집니다.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구가 처음에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지층이 변화되는 과정, 지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은 동일한 과정으로 일어나게 되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져 있는 동일과정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과정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즉 반대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타스트로피즘이라고 하는 격변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콜비어가 주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구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급격한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캐타스트로피즘, 격변설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지고 있죠. 현재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현대의 진화론상에서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진 동일과정설과 여기에 나온 격변설이 어느 정도 융합이 되어진 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발전이라고 하는 과정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현재에도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일과정설이지만 중간중간에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홍수 같은 것들에서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생물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대의 진화론상에는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지구상의 변화들에 의해서 진화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나와 있는 게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를 했었던 그렇습니다. 용불용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용불용설은 Theory of Use and Disuse라고 해서 쓰고 쓰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발달이 되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퇴화가 되어진다. 그런 이론이 라마르크가 제시한 용불용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용불용설은 단점이 있어요.
이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건 사용을 하게 되면 발전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퇴화가 되어지게 된다. 그러한 이론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이론을 갖다가 라마르크가 제시할 때 처음으로 얘기하는 드롭라고 하는 기린입니다. 기린이 처음에는 목이 이렇게 조금 짧았대요. 목이 좀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드롭, 기린들이 먹이로 사용하는 게 나뭇잎이거든요. 근데 나무의 키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즉 나뭇잎이 점점점 위에 달려지다 보니까 기린의 목도 그것에 의해서 점점점 사용이 되어지니까 커졌다라고 하는 게 용불용설,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라마르크가 제시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채택되지 않았어요. 뭐냐면 사용을 해서 발전된 그러한 기관들을 갖다가 저희가 뭐라고 일컫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Acquired characteristics라고 하는 획득 형질이라고 해요. 제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또는 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헬스클럽을 끊어가지고요.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제 뭐 프로테인 같은 거 먹고 계속 운동을 하죠. 그러면 가슴 근육이 커지겠죠. 그리고 바이셉스 브라키아이라고 하는 이두박근 같은 게 커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손을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날 때부터 그렇다고 가슴 근육이 크거나 이두박근이 크진 않겠죠. 즉 무슨 얘기냐?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사용을 해서 내가 얻었던 그러한 특징들은 자손으로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이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용을 하게 돼도 자기가 발달시켜 놓은 그런 특징들은 자손으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고 당대 그 세대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현재는 이런 것들이 약간 재조명되어져서 여러 가지 진화론상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라마르크는 용불용설을 통해서 기린의 목이 점점점 커지면서 현재와 같은 기린이 만들어졌다라고 제시하는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죠. 그런데 진화는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즉, 기린의 목이 크게끔 나뭇잎의 높이가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현재 받아들여지는 진화론, 찰스 다윈이 얘기한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미 기존에 수많은 형태의 기린의 변형들이 있었어요. 목이 긴 놈도 있고요. 작은 놈도 있었죠. 여기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정하거든요. 그래서 나뭇잎이 커지는, 나뭇잎의 높이가 올라가는 그러한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키가 큰 기린, 목이 큰 기린만 선택했다. 이게 자연 선택과 진화죠. 만들어져서 발전되어진 형질이 유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했던 여러한 변종 중에서 어떠한 특징적인 형질을 자연이 선택을 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유리한 형질을 갖는 개체만이 살아남고 자손을 남겨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리한 유전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유리한 유전자는 목이 길다라고 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목이 긴 유전자를 자손한테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현재는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것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진화라고 하는 건 뭔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시는 되어지지만 여러 가지 힌트는 주긴 줬어요. 진화론상에서. 그렇지만 채택은 되어지지 않은 그런 학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컨셉 22.2에서는 멘델이 진짜로 얘기했었던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멘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형 혈통, Descent with Modification 이라고 하는 자손이 변형되거나 변형된 혈통에 의해서 그러한 생물체들이 적응을 하게 되고
adaptation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unity and diversity, 생물체가 갖게 되는 공통성과 diversity,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윈이 한 일을 잠깐 보면 여기가 지금 세계 지도인 거 보이시죠? 다윈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비글호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비글호가 나와져 있게 되는데요. 이 비글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전 세계를 여행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남아메리카를 거쳐서 남아메리카의 칠레라고 하는 이렇게 긴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수백 킬로미터 바다에 가게 되면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갈라파고스는 군도, 즉 여러 가지 섬들이 합쳐지는 형태. 저희 그쵸, 남해안 같은 데 가면 섬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곳들이 존재하게 되는 곳들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생물들 하나 만나게 되죠. 누구라고 하면 갈라파고스의 존재는 핀치새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핀치새가 되겠는데요. 이런 핀치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양이 유사하고요. 크기도 유사합니다. 공통적인 특징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먹이로 쓰냐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나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 크게 세 개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전부 하나의 종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다른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캡터스 이터입니다. 캡터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선인장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선인장을 먹고 사는 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인장을 먹고 사는 놈이니까 선인장이 굉장히 가시가 딱딱하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발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 부리 모양을 조금 유심히 봐주세요. 부리의 모양이 조금 길쭉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을 갖다가 쪼아 먹기 굉장히 독특한 형태, 좋은 형태로 발전된 게 캡터스 이터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인섹트 이터입니다. 인섹트 이터는 우리가 아는 벌레를 잡아먹는 놈이에요. 그래서 벌레가 나무 사이에 숨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쪼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리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뾰족하죠. 이런 것들이 인섹트 이터가 되어지는 핀치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안에 있는 시드 이터입니다. 맨 마지막에 소개가 되는군요. 시드 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씨앗을 먹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리가 어떠냐면 좀 뭉툭해요. 근데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호두 같은 거 까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큰 악력으로 눌러줘야 되죠.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독특한 형태의 부리를 발달시켜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윈은 이런 생각을 했죠. 전부 같은 종의 핀치새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먹잇감이 뭐냐에 따라서 각각 진화가 되어져서 캡터스 이터, 선인장을 먹는 친구, 인섹트 이터, 벌레를 먹는 친구, 씨드 이터라고 하는 씨앗을 먹는 친구로 각각 종이 분화가 되어지고, 이게 진화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행에서 다 돌아온 다음에 비글호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과 Origin of Life라고 하는 종의 기원이라고, Origin of Species라고 하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하게 되고, 이게 현재의 진화론의 바탕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화는 별거 아니네. 근데 이 맨델이 수년 동안 이 비글을 타고 여행을 한 그 업적에서 바탕이 되어졌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은 종교의 자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걸로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1700, 1800년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그 누구도 배척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러한 사상을 과학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도입한 것이 맨델의 진화론적인 이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델이 했었던 일들 갖다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맨델은 종의 기원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말씀을 해드렸죠. 제가 지금 종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죠. 종이라고 하는 건 유사한 형태의 개체군의 집단입니다.
이러한 개체들의 집단이 서로 교배를 통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으면 걔를 저희가 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은 전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종입니다. 서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자손을 낳을 수가 있고 그 자손이 번식력을 갖게 되죠. 그 하나의 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다른 종은 뭐가 있느냐? 제가 동물원 가면 사자와 호랑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자는 사자의 종이고요. 호랑이는 호랑이의 종입니다. 그 두 종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파리에다 같이 놓고 키우게 되면 서로 운명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해가지고요. 아빠 사자, 엄마 호랑이 또는 반대의 경우에 해서 자손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보통 제가 라이거라고 부르게 되는데 걔네들은 생殖 능력이 없습니다. 즉 다른 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죠. 그러면 맨델이 제시했었던 진화론의 핵심이 되어지게 되는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 자연이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요한 특징들이 또는 전제 조건들이 뭐가 되어지는지를 잠깐 보자. 첫 번째로 제시되는 전제 조건들은 오버프로덕션입니다. 여기 지금 달팽이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달팽이 개체가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요. 생식력이 왕성한 부모님들을 만나서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죠.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뭐가 꼭 전제가 되어지는 거냐? 컴페티션, 경쟁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달팽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는 것처럼 식물의 잎, 보통 이제 양배추 잎 같은 거를 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근데 개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먹잇감도 제한이 돼 있고요. 서식지라고 하는 것도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오버 프로덕션이 되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자연 선택이라는 전제 조건들은 베리에이션이 많아야 돼요. 변이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림에 음영을 줘서 크게 보이진 않지만 색깔이 아주 밝은 친구도 있고요. 굉장히 어두운 친구도 있습니다. 이 껍질의 색깔이 여러 가지가 된다는 것들이 저희가 눈에 보여지는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다양한 변형을 갖게 되는 개체 수가 많은, 무지하게 많은 그런 달팽이들에 대해서 자연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자연은 비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일 놈과 살릴 놈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어두운 놈들을 갖다가 죽인다거나 적응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또는 밝은 색의 달팽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달팽이를 죽이게 됩니다. 비정하죠. 그러면 이러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진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달팽이들이 적응이 못해서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밝은 색의 달팽이만이 살아남게 되고 이런 밝은 색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달팽이들이 자손을 낳게 되니까 자기와 유사한 친구들을 유사한 자손들을 낳게 되고 달팽이 껍질이 좀 더 밝은 색을 띠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의 작용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자연 선택이 이번엔 어떻게 주어졌느냐? 약간 밝은 색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달팽이들을 선택을 시켜서 죽이게 돼요. 그러면 어두운 색만을 갖게 된 색깔 잘 따라오세요. 어두운 색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달팽이들이 나타나게 되고 살아남게 되고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는 달팽이들이 살아남아서 자신과 유사하게 되어지는 어두운 색의 껍질을 가진 달팽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하나의 종으로 돼 있었던 달팽이들이 전혀 껍질 색깔이 다른 것들로 진화가 되어지면서 스피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종 분화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자연 선택과 진화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개체 수가 늘어나게 오버 프로덕션 되어야 되고요. 경쟁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변이들이 있어야 되며 그것들을 자연이 선택하게 되고 선택이 되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beneficial
즉 유리한 특징들 같은 걸 유전을 시키게 되죠. 이게 여기에 나와야 되는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과 에볼루션의 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윈이 제시했던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과 진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과학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지지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졌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와져 있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evolution of drug resistance bacteria라고 하는 어떠한 약물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게 되는 세균 같은 것들이 진화된다라고 하는 것들로도 증명이 되어지게 되는데 drug resistance bacteria라고 하는 약물의 저항성을 띠게 되는 이런 세균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있어요.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슈퍼박테리아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항생제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도 듣지 않는 그런 박테리아들을 저희가 슈퍼박테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얘가 약물의 저항성을 갖는 균주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나라가 약간 문제인 게 지금 많이 줄었어요. 문제이긴 한 게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굉장히 과량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의 저항성을 띠는 박테리아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진화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죠. 수많은 박테리아 균주, 세균의 균주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항생제의 저항성을 갖게 되는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탁 선택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창고를 하게 되면 가끔 병원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병원에 장기간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떠한 세균에 감염된지 모르고 또는 어떠한 항생제 같은 것들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즉 효과가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슈퍼박테리아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진화가 되어지는 것도 맨델이 제시했던 진화론에 의해서 지지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가 존재하느냐면 anatomical, 해부학적인 그리고 molecular, 분자적인 homologies라고 하는 상동성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또는 분자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것들 사이의 homology, 서로 상동, 같은 어떠한 특징 같은 걸 갖다가 갖는 걸 제가 homology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대표적으로 homologous structure라고 하는 상동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동기관을 해석을 하자면 homo라고 하는 것들이 라틴어로 저희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ame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같으냐? 기원이 같다는 얘기예요. same origin. 기원은 똑같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퍼지면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상동기관이라고 하는 homologous structure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진화의 형태를 저희가 divergent evolution이라고 얘기해요. divergent evolution이라고 하는 건 발산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퍼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중간 어딘가에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그 공통조상으로부터 각각의 환경에 적응이 되려고 퍼진 거죠. 이게 발산이죠. divergent. 이런 발산 진화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은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저랑 해부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앞팔뼈입니다. 사람의 앞팔뼈 이거 보이세요? 여기 있는 거 humerus, 상완골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이 radius, 안쪽이 ulna, 노뼈, 잡뼈라고 하고요. 그 밑에 존재하는 건 carpal이라고 하는 손목뼈라고 합니다. 손목에는 8개의 뼈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밑에 주는 게 metacarpal이라고 하는 손바닥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손목이 carpal인데 메타라고 하는 게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손목이 변해서 손바닥뼈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5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여기가 손목이고요. 여기가 손바닥이죠. 그 다음에 phalanges라고 하는 손가락뼈도 5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포유류입니다. 새끼를 낳는다는 얘기죠. 그런 새끼를 낳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러한 앞팔뼈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기능이 굉장히 다르죠. 사람은 이런 팔이라고 하는 건 뭔가 들거나 또는 어떤 도구를 만들다거나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지게 되고, cat,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뼈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휴머러스하고는 산왕골이 하나 있고요. 레디우스 얼나가 있고요. 메타카폴, 카폴이라고 하는 손목뼈와 손바닥뼈, 그 다음에 손가락뼈가 있죠. 똑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 하는데 특이하게 됐어요? learn. 달리는 데에 적합하도록 진화가 된 거죠. whale, 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래 같은 경우에도 위에 보여드린 뼈가 다 있어요. humerus, radius, ulna, carpal, metacarpal, phalanges 다 존재하게 되고, 이런 친구들이 뭘 하기에 좋게 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의 fin, 지느러미인데요. 지느러미는 뭘 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된 swim, 수영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된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bat, 박쥐입니다. 박쥐 새끼 낳아요? 알 낳아요? 새끼 낳습니다. 포유류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뼈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bat은 이러한 팔의 구조를 통해서 wing, 날개를 만들고요. 뭐 할 수 있죠? fly, 날 수 있습니다. 기원은 똑같아서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은데 divergent evolution, 발산적인 진화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기능에 적합하도록 진화되었다.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발산적 진화이고, 멘델이 제시했었던 자연 선택과 진화론에 딱 부합하는 증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죠. 또 다른 증거가 나와져 있는데 이런 겁니다. divergent evolution과 좀 반대가 되어지는 건데 convergent evolution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divergent는 퍼지는 거죠. convergent는 수렴이 되어지는 진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죠. 뭐 0으로 수렴한다, 무한대로 수렴한다. 수렴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형태로 집중되어지는 형태가 저희가 수렴 진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을 저희가 analogous structure라고 하는 상사기관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상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상사기관들은 기원은 다른데 어떻게 되는 거? 맞습니다. 똑같은 특징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책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림과 그렇지 않은 그림,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있는 그림 잠깐 보죠. 조상 첫 번째가 있고요. 조상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상과 두 번째 조상은 완전히 기원이 달라요. 그렇지만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새의 날개와 그 다음에 곤충의 날개가 있습니다. 각각 기원이 완전 다르죠. 하나는 새 조상이고요. 하나는 곤충의 조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나와져 있는 새도 곤충도 전부 다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보기에는 하는 기능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원은 다르죠. 날개라고 하는 걸로 수렴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의 날개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휴머러스, 얼나, 레디우스 같은 앞팔뼈의 구조와 굉장히 똑같이 되어져 있고요. 결국은 위팔뼈, 앞팔뼈, 팔뼈가 변해서 날개가 된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섹트 같은 경우에는 스킨이 변한 겁니다. 기원이 완전 다르네요. 근데 현재 하는 기능은 난다라고 하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analogous structure, 상사기관이라고 해요. 이거 바꿔주세요. 상사기관입니다. 하나의 예가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 예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flying squirrel이라고 하는 날다람쥐라고 해요. 날다람쥐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네, 북미에서 발견됩니다. North America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호주에서 발견되는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갖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sugar glider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느냐? 유대류 하늘다람쥐라고 합니다. 일단 다람쥐인데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대류예요. 제가 백그라운드가 색이 비슷해요. 잠깐 좀 바꿔볼게요. 유대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류라고 하는 건 몸에 주머니가 있는 그러한 생물 계통을 유대류라고 하죠. 캥거루 생각하시면 돼요.
캥거루 보면 앞에 주머니가 있죠. 거기에 새끼를 키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슈거 글라이더도 유대류예요. 앞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손톱보다 작은 새끼를 갖다가 싣고 날아다닌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유대류를 저희가 marsupial이라고 합니다. 얘는 유대류예요. 주머니가 있는 친구죠. 여기에 나와 있는 flying squirrel이라고 하는 이 날다람쥐 같은 경우는 mammal, 포유류입니다. mammal과 squirrel은 완전 다른 거예요. 저희는 좀 큰 새끼를 납니다. 저희도 사람도 포유류거든요. 그럼 포유류 같은 경우는 좀 큰 자손을 낳게 되고 여기에 나온 유대류, marsupial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안에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새끼를 낳아요. 그런 다음에 주머니에서 키우는 거죠. 두 개 전혀 다른 종입니다. 하나는 주머니가 있고 하나는 주머니가 없죠. 기원 완전 달라요. 그런데 뭐가 똑같아요? 하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뭐 한다고요? 날아다니죠. 이런 게 뭐라고요? Convergent evolution. 기원은 다르지만 현재 하는 기능이 똑같은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Convergent evolution과 Analogous structure도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을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죠. 또 다르게 설명할 내용들은 제가 써드릴게요. 2번이라고 하고요. embryological evidence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배발생적인 증거죠. 제가 배발생이라고 하는 embryology라고 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떤 하나의 개체, 태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걸 배발생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발생학 과정에서 아주 유사한 증거들이 보이죠. 여기 나와 있는 엠브리오, 배는 chick, 병아리, 닭의 엠브리오입니다. 오른쪽은 사람 거예요. 어디를 잘 보시면 돼요. 여기 눈이 있고요. 여기 이제 머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니까 닭이니까 여기 날개가 나올 거고요. 사람에게 팔이 나오겠죠. 유사한 특징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phalangeal arches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phalanx라고 하는 게 인두 얘기예요. 인두를 구성하게 되는 둥그렇게 들어간 아치 부분이 여기 이렇게 존재합니다. 둘 다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런 부분으로 발전된 독특한 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ost anal tail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문 뒤쪽에 꼬리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이구, 닭과 사람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는 독특한 구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배 발생 과정에서 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엠브리오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이게 되죠. 이런 것들도 역시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죠. 또 어떤 증거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 파스토럴 레코드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상의 증거입니다. 죄송합니다. 화석상의 증거죠. 우리가 이 화석의 증거는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뼈 같은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석상의 증거들로 표현되고 있는 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네요. 누구냐고 하면 이거 누군지 아시게 사람입니다. 고릴라가 있고요. 침팬치가 있고요. 오랑구라고 하는 오랑구탄이 있고요. 기본 원숭이가 있습니다. 전부 다 뼈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해부학 수업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skull, 두개골이 있고요. vertebrate이라고 하는 척추뼈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humerus, radius, ulna, carpal, metacarpal, phalange라고 하는 이런 뼈의 구조가 있고요. pelvis라고 하는 골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emur라고 하는 대퇴뼈가 있고요. 그 밑에 tibia, fibula라고 하는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뼈들이 다 똑같이 생겼죠. 화석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유인원들, 사람 포함해서 유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뼈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화석상의 증거가 되죠.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 밝혀지지 않은 공통 조상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어져서 현재 존재하는 원숭이들과
사람을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역시 멘델의 진화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물 지리학적인 증거도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생물 지리학적 증거거든요. 생물 지리학적인 증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종들이 특정한 지점에 분포되어 있는 걸 연구하는 걸 생물 지리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뭘 알 수 있는 엔데믹이라고 하는 토착종 같은 걸 알 수 있죠. 방금 전에 설명해서 유대류 같은 거 있죠. 유대류 같은 거는 어디에서만 발견되느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엔데믹이라고 하는 토착종이라 같은 것들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바이오지오그래피가 되어지고 진화론상으로 중요한 건 여기 보시는 이 그림에 잘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 지도와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판게아라고 하는 지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갈라지기 전에 지구가 모여 있을 때의 형태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 이걸 저희가 판게아라고 합니다. 이 판게아 대륙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판게아 대륙상에서 이런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남미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원래 붙어 있었어요. 화석상의 증거로 지금 멸종된 겁니다. 어떠한 화석상의 증거로 봤더니 사이노그나서스라고 하는 이러한 파충류가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파충류는 사실은 그 모양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이노그나서스라고 하는 게 더그저입니다. 그러니까 꼭 화석상의 증거로 봤더니 턱이 뭐처럼 돼 있어요? 아, 강아지 턱처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라틴어인데 이러한 학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파충류예요. 근데 어디에서 발견돼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서양으로 갈라져 있는 사우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같이 발견된다는 얘기죠. 오, 신기한데? 얘가 바다를 건널 수는 없는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판게아라는 대륙 내에서 이런 같은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가 지구가 갈라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드려보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이 파충류는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나 인도나 안타르티카라고 하는 남극 대륙에 전부 분포되어 있는 친구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그런 파충류입니다. 리스로라고 하는 건 저희가 셔벌이라고 하는 삽이에요. 주둥이 모양이 약간 삽처럼 생겼죠. 혹시 여기 이게 삽처럼 생긴 혹시 주둥이 보이시나요? 삽이 이렇게 생겼죠. 그 삽처럼 생긴 그러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름들을 띄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은 세 개의 대륙,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거리상 멀거든요. 그러한 것들에서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 그렇구나. 진화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공통 조상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특정 서식지에 있다가 대륙에 갈라지면서 이제는 다른 화석상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 생물 지리학적인 증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저희는 챕터 22,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윈이 제시했었던 그러한 Descent with Modification, 변형된 혈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진화론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컨셉, 어떤 개념들을 배웠고 그 개념들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셔야 되는지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다윈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혁명적인 사상들은 지구의 나이가 적지 않으며 적은 것과 생물종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부시는 견해들을 제시를 했었고 그 과정상에서 저희는 몇 가지의 이론적인 진화가 발전되어진 이론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gradualism이라고 하는 점진주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점진주의라고 하는 건 지구는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견해였었고요. 이거와 대척점,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떠한 격변설이라고 해서 지구가 어떠한 극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졌다라고 하는 격변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죠.
지금은 이 격변설과 여기에 나와지는 gradualism이 합쳐진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윈은 비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evolution이라고 하는 진화라고 하는 개념들을 제시를 하였고 이러한 진화라고 하는 개념상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하나의 사상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아닌 자연이 선택한다라고 해서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는 자연 선택의 사상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 선택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컨셉 22.2에서는요. design with modification 변형된 혈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제시가 되어졌고 이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유니티와 다이버시티, 생물체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였으며 이런 내추럴 셀렉션이 되어지는 과정상에서 전제 조건들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수많은 베리에이션, 변이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변이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겉으로 나타나는 키가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몸의 색깔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이러한 것들이 너무 오버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과잉되게 생산이 되어져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들도 자연 선택이 일어나기 위해선 전제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요, 저희가 이런 것들이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갖다가 누가 결정해 준다고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다 살 수는 없어요. 다 같이. 그래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natural selection, 자연이 선택을 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자연 선택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리한 유전자, 유리한 유전 정보를 그 다음 세대로 물려주게 되잖아요. 그걸 저희가 inheritance, 유전 of beneficial, 유리한 trait, 형질들이 유전되어지는 현상으로 관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소개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런 유리한 형질들이 유전이 되어지게 되면 그 자기의 서식지에 딱 맞게끔 적응되고 진화가 되죠. 그래서 speciation이라고 하는 종 분화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는 컨셉 20.3에서는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했던 건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항생제들에 의해서 내성을 갖게 되는 박테리아가 만들어지는 것도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의 증거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 anatomical, 해부학적인, 그리고 molecular, 분자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봤었습니다. 어떤 거였느냐? 그래요. 제가 발산진화, 수렴진화, convergent evolution, divergent evolution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homologous structure라고 하는 상동기관과 그 다음에 analogous structure, 상사기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embryological, 배발생학적인 증거들도 공부를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아리의 배아와 사람의 배아에는 아주 유사한 특징들이 공유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네 번째로 봤었던 게 biogeographical이라고 하는 생물 지리학적인 증거들도 저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 지리학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특정한 종이 대륙을 거쳐서 존재하는 형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 정도의 증거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화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게 되고 이 진화론의 바탕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진화가 시작이 됐어요. 저랑 4개 또는 5개의 강좌를 통해서 진화학을 공부를 하실 텐데 오늘 첫 시간이었고 기본을 잡는 내용이어서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Pathfinder라고 말씀을 드렸죠. 길을 열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꽃길만 걸어오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같이 공부하시면서 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패트릭이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겠습니다.